네, 안녕하십니까. 부모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이재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2시간을 걸쳐서 여러 가지 인수공통 감염병 그리고 또 코비드-19 이런 것을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신변종 감염병보다 더 많은 혹은 또 더 많은 어떤 글로벌 이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이 슈퍼버그 세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슈퍼버그라는 것 자체는 실제 이 조금 아마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지금 세균 감염병은 항생제를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즉 저항성을 가져서 이 항생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세균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 슈퍼버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항생제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슈퍼버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생제 개발이 필요한데 실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한 연간 한 70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50년이 되면은 2014년도 짐 오닐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2050년이 되면은 이 슈퍼버그 때문에 이 전 세계 인구가 연간 1,00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코비드-19도 중요하지만 이 또 다른 세균과의 전쟁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책은 이게 이제 인문독서 아카데미다 보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슈퍼버그란 책이 있고, 이것은 이제 맷 메카시라는 사람이 적은데 실제 책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아마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실제 여러 가지 어떤 의학 용어나 혹은 또 미생물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법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보시면 우연한 관찰, 즉 이것은 이제 이 좀 이따 말씀드릴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들, 또 그리고 실제 이런 슈퍼버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실제적인 임상 이 상황들을 많이 담아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실제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고, 또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조금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알 수가 있겠지만, 실제 이 책에 있는 것들 다 다루기는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이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의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해서 좀 편집해서 그렇게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페니실린의 발견. 사실 이게 이제 이 항생제의 발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란 무엇이냐? 또 여기에 내성을 가진 항생제 내성균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출현하고 전파가 되느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항생제 내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슈퍼버그, 오늘 말씀드린 슈퍼버그가 뭔지, 또 치료제 개발을 어떤 상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세균 감염병에서는 이 항생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 사실 이것은 이 밑에 보시는 이분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의사하면서 미생물학자입니다.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나와서 실제 임상의사는 하지 않지만 이 미생물학자, 즉 전 세균학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28년도에 이 실험실에서 황색 포도알균, 즉 여러분들이 피부에 뭐 뻘유지 같은 거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원인균이 황색 포도알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배양을 해놓고 주말을 보내고 오니까 이 곰팡이입니다. 이게 페니실륨 루벤스라는 이 곰팡이 주위에는 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곰팡이도 있고 이 주위에 균들도 같이 이렇게 자라 있어야 되는데, 이 곰팡이가 핀 옆에는 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곰팡이에서 뭔가가 균을 죽일 수 있는 무슨 물질을 만들어낸다라고 착안해서 이걸 우연하게 발견을 하고, 이 페니실륨 루벤스란 이 곰팡이로부터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 페니실륨 루벤스라는 그런 곰팡이 이름이고, 여기에서 이제 페니실린이 나온다,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를 그래 처음에는 이 곰팡이 주스, 즉 몰드커넥이 곰팡이입니다. 진균. 이 몰드 주스, 곰팡이 주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실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곰팡이 주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 페니실린을 요게 이제 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제 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 곰팡이에서 물질을 추출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별로 각광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39년도에 요 구조라는 것을 화학자들하고 같이 규명을 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한 이후부터 이 페니실린이 항생제로서 개발이 된 것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말이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도 이게 고노레아 하는 게 임질입니다. 임질. 이 성병은 임질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을 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4시간 이내에 임질을 치료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이 배수전 옆에 이렇게 붙여 그거를 할 만큼 광고를 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항생제에 관한 것이 이 개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페니실린이 이게 왜 이렇게 발견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도 세계적인 어떤 감염병들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이때 보시면은 이 유럽을 휩쓴 패스트 그리고 인도에서 시작된 그런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병, 매독 이런 것들은 다 이것들이 보시면 다 세균에 의한 감염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에 의한 감염병들이 워낙 창궐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휩쓸면은 뭐 몇천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실제 이게 세균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세균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 당한 시기고 그리고는 1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이 한 1,7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1차 세계대전 때는 이런 참호전을 많이 치렀답니다. 그래서 참호를 보시면은 이게 지면보다 낮게 파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참호족이란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도 세균 때문에 한 것이거든.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는 이게 많은 군인들이 사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이게 이제 좀 더 무기가 발달되기 위해서 이제 총 이런 것들이 뭐 대포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난데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창상을 입고 난 뒤에 세균 감염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1939년도에 2차 세계는 중이죠. 그죠? 그 당시에 이 페니실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6.25 전쟁 때 이 미군을 통해서 이제 항생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유엔군에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와갔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감염병 또 특히 이제 전쟁 중에도 성병 이런 것들이 유행했는데 이때 많이 사용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페니실린이 이제 보시면은 한 1939년도에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발견은 28년이지만 이 대량 생산은 한 40년 이 정도부터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보면은 이 살발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항생 물질로 사용을 하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항생제로는 사용되기보다는 이 실제 항생제의 역사는 페니실린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페니실린 발견이 되고 또 슬포나마이드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것들이 항생제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세균 감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돈이 됐어요. 제약회사가.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를. 그리고 투자하는 만큼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 내성이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의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개발된 것들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2000년대 이후에는 단지 5개밖에 종류밖에 항생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힘도 들고 개발하기도 힘도 들고 그리고는
또 더 이상 있던 타겟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된 항생제는 40년 전에, 최소한 40년 전에 개발된 것을 지금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의 갭이라는 동안에 미생물, 즉 세균들은 진화해서 이게 점점 더 내성이 발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1972년에 처음으로 이 복제약을 항생제를 생산한 게 197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장티푸스, 이질, 뭐 콜레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1972년에 여기 있는 슬포나마이드하고 트라이메소프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섞은 약들이 이 복제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산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생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항생제, 는 세균의 활성을 가지는 항미생물제를 통칭해서 항생제 혹은 항균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세균을 죽이거나 혹은 세균을 죽이지 못하도록 성장을 저해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곰팡이나 혹은 다른 세균들 이런 것들도 이런 항생 물질을 분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떨 수는 없으니까 그놈들이 분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걸 이제 구조를 밝혀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항생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감염병에 걸렸어요.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이 세균만을 선택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항생제는. 근데 사람에도 독성이 있고 세균에도 독성이 있는 그런 상황, 그거는 항생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선택적 독성이라면 선택적 독성, 즉 이 사람이나 동물, 이 숙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세균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해서 얘를 죽이거나 생장을 저해하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항생제로 합니다. 이게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가지지 않고 세균만 가지고 있는 구조물을 타겟, 즉 표적으로 해서 그걸 찾아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세균이 죽거나 혹은 성장이 저해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각각 어디에 타겟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항생제의 종류들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항생제 옛날 그랬죠. 그 마이신 뒤에 있는 뭐 젠타마이신 혹은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것들 마이신이 붙은 게 다 요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놈들은 이 리보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요 리보좀에 결합을 해서 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엄청 많죠, 그죠?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엄청 많은 종류들인데도 이것들이 다 내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좀 이따 말씀드린 슈퍼버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939년도에 페니실린이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위에 스텝토마이신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1950년 전에 이 항생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미생물학자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항생이 개발되고 10년도 조금 넘은 시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균성 감염 질환은 이게 우리가 인류가 극복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문제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6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슈퍼버그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균 감염병은 항생제만 주면은 거의 다 치료가 됐어요. 다 세균들이 그 항생제 잘 듣는 감수성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그리고 동물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항생제 내성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미국의 데이터인데 2016년도에 동물에서는 14,600톤이 사용이 되고 사람에서는 3,200톤 정도가 사용됩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톤 트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톤 미국에서 사용한 항생제가 1톤 트럭에 3,200대를 세우는 거기에 항생제를 쭉 다 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365일이니까
10대, 한 8대 내지 9대 정도 하루에 빠져나가서 그걸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동물은 지금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성장 촉진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사료에는 상생제를 옛날엔 다 첨가했는데 지금은 첨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욕심으로 워낙 우리가 육류 소비가 많은 가축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항생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또 이제 의약 분해이라는 걸 또 2000년대 한번 겪었죠. 그죠? 이것도 다 이 항생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고, 또 지금도 이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물에서의 어떤 항생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의사 처방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과 사람이 한 4배, 4.5배 정도 동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축산수산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량입니다. 토탈을 보시면은 이 밑에가 토탈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983톤 정도가 동물에 사용이 돼요. 즉 그러면은 사람에서는 미국과 견주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서는 약 한 250톤 정도가 매년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동물들 중에서 이건 판매량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1000톤 중에서 돼지한테 한 500톤. 그리고 수산, 우리가 양식 하잖아요. 그죠? 수산에서 한 200톤. 그리고 닭에서 또 한 200톤. 소는 한 10톤 정도가 사용됩니다. 100톤 정도 사용됩니다. 왜 이렇게 돼지 많이 사용되겠어요? 돼지에서 많이 축산이나 축수산에서 돼지에 사용되는 제일 많은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어릴 때, 저만 어릴 때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돼지를 방사를 했잖아요. 큰 우리에 가두어 놓고 한 마리 혹은 2마리씩 키웠어요. 그때는 크게 세균 감염병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TV나 언론 같은 데 보면은 돼지 축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처음 가두어 놓고 그 안에 좁은 공간에 10마리, 20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게 돼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놀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회로 먹는 수산 있잖아요. 그죠? 이 수산에서 특히나 거의 엄청나게 한 1년에 250톤이 풀립니다. 즉 그거는 이게 수환경, 물이라는 데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내야지만이 그 물고기, 양식 물고기한테까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놈들도 세균들도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습을 하는 겁니다. 즉 나도 살자. 사람들이 그렇게 항생제란 무기를 개발해서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세균의 입장에서는 나도 생존의 어떤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성입니다. 항생제 내성. 그래서 내성균이 출현하는 겁니다. 즉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때문에 뒤에 무슨 말씀 선택압 때문에 내성균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생제의 개발과 내성균이 나타나는 시기는 약 종류의 항생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긴 것들은 40년 정도가 이상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통 5년 이내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발견이 출현하고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전파하게 되면은 이 항생제는 또 무용지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 제약회사에서 항생제를 옛날에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천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항생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10년 동안에 몇 천억을 투자했는 것에 대해서 다 만큼의 회수가 안 되잖아요. 또 그만큼 또 위험 부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이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무조건 항생제
내성균은 출현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출현한 내성균은 지금은 워낙 이게 교통이 발달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방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항생제의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놈을 우리가 슈퍼버그를 하는데 이것들이 출현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버그들은 모든 종류의 이런 종류의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문제가 돼서 이 짐 오닐이라는 양반이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슈퍼버그 하나가 요 주에서만 동부에서 몇 개 주에만 나왔어요. 몇 년 뒤에는 이렇게 퍼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 세계 다 이게 미국 51개 주에 다 퍼지겠는데 시간이 10몇 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미국에서 이만큼 퍼질 때 되면은 결국은 이 균은 세계적으로 다 퍼진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게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건데 우리가 이게 세팔로스포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페니실린이 안 들어가지고 다시 개발한 것이 세팔로스포린인데 이 3, 4세대 세팔로스포린이 요의 내성에 CTXM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시아에 있는 동물들 사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세팔로스포린이 워낙 좋고 그런 약재가 사람에 있었거든요. 사람에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들이 다시 동물들한테 사용하다 보니까 동물들 사이에서 아시아에서 다 퍼져가지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간 전파도 됩니다. 항생의 내성균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 선택압, 즉 항생제를 사용하면 무조건 항생의 내성균은 만들어진다, 출현한다라는 게 요겁니다. 처음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 죽어요. 대부분 죽고. 근데 통상적으로 10의 6성 혹은 10의 7성분의 한 개 정도가 돌연변이가 생기가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에 감수성 있는 균들은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것들만이 살아남고 이것들이 이제 요건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어떤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세상에 내가 얘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가지고 있는 요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한 균종에서 다른 균종으로 요 내성 유전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그러면 원래는 대장균에서만 가지고 있던 항생제 유전자가 다른 균종으로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사람을 감염시키는 대장균에서 다시 그것들이 돼지 혹은 소, 닭으로 가서 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성균이 만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항생제 선택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항생의 내성균이 왜 위험하냐 이런 것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입원 기간이 증가하니까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 의료비가 또 증가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공중보건을 위협하게 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게 항생제를 또 개발하는데 많은 또 돈이 투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짐 오닐이라는 사람이 2014년대 보고서에서 지금은 70만 명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제대로 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추측을 해보니까 1000만 명이 죽더라. 즉 지금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거의 뭐 한 90만 명, 이제 곧 100만 명이 육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해도 2020년대 항생의 내성균 때문에 거의 100만 명 정도가 현재도 세계적으로 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이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많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보신 여러분들 중에 장기간 입원해 보셨으면은 통상적으로 이 병원 감염은 한 번씩은 아마 겪어왔을 그런 우리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항생 사용량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동물에서 한 1000톤,
그리고 미국에 견주어서는 아마 한 4.5배 정도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에서 한 250톤 정도가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항생 사용량은 이 다른 이 OECD 국가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이 되면 내성균 감염의 사망률이 암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때 한번 보세요. 2050년 지금 7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지역적으로 보세요. 지역적 2050년대가 이게 1000만 명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죽을 것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주, 북미, 유럽, 라틴 이쪽에는 거의 많이 안 죽어요. 제대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거는 또 이 경제적인 문제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비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비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망률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캐패시티를, 즉 능력을,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지역에서 코비드가 발생했을 경우는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속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동남아, 동아시아 이렇게 이 조금 저개발국들에서 이 환자 사망률이 이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역시나 아프리카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합치면은 거의 9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상황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병원에서 감염되는 병원 감염균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다가 이 뾰루지 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병원과 관계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을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병 혹은 지역사회 감염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병원 감염균을 하는데, 병원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워낙 많은 지역사회보다는 많은 항생제가 사용되는 곳입니다.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감염되는 게 훨씬 더 내성균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요양병원, 3차 병원, 1, 2차 병원 순으로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대부분 나이가 드신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생제 사용률이 또 더 높아집니다. 3차 병원보다, 대학병원보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훨씬 높습니다. 조사를 보면 내성률이. 그리고 이런 데서 나오는 대부분의 병원 감염균들은 다 여러 가지 약 항생제 내성을 가진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는 거고, 또 이런 병원 감염 중에서 일부가 슈퍼벅으로 출현하고 이것들이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을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어떤 병원 환경에 있으면은 어떤 것들은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가서 이것을 짚고 이 만진 의료진의 손이 다시 환자를 만지게 되면 환자가 감염이 전파가 되는, 감염균이 전파가 돼서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6종이 있습니다. 이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 또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또 이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6종은 워낙 요것들이 악명이 높기 때문에 2015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 못했지만 이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병원에서 나타나면은 다 법정 감염병으로 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게 황색 포도알균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보시면 내성률입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뭐 전체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한 40%, 50% 혹은 60, 70%가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거의 내성이 없는 항생제들이 남아있죠. 그죠? 이것들을 항생제 감염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황색 포도알균은.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요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라는 요 균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있죠. 그죠?
이 다진내성 아시네토박터균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합병증 감염 저도 이제 이 균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100% 내성률이 거의 다 100% 80% 90%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약제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얘들을 감염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요 두세 가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요 두세 가지 약제에도 내성을 가진 균들이 있다면 이거는 바로 슈퍼버가 돼가지고 치료 약제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 모든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현재 여러 가지 약제를 컨비네이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비네이션에서 현재 어떤 용량 용법보다 훨씬 높은 양을 환자한테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람에서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0톤이 1년에 이 가축 혹은 수산에 사용되고 있는데 각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국내 가축 분리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즉 이 말은 아직도 우리나라 가축들에서 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항생제가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 이런 항생제 내생균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동물, 환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생제 내생균 관리를 위해서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항생제를 직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람, 가축, 동물 이런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런 항생제를 사람이 이 복용을 하거나 투여를 받거나 혹은 동물에 사용되는 것들은 다시 분변이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 폐기물을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게 환경이 오염된 환경은 다시 사람, 동물에 다시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항생제 내생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 동물, 그리고 식물, 환경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야지만 제대로 컨트롤이 됩니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동식물, 환경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원헬스란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헬스 이제 다 이게 사람, 환경, 동물을 다 컨트롤해야 된다겠죠, 그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이 항생 내성이 실제 어느 정도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요양병원 혹은 동물에서 이런 것들이 감시 그리고 항생제 올바른 사용 즉 제대로 사용하고 항생제 사용량을 불필요한 것을 오남용을 막자는 겁니다.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이 동물 항생 사용도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이 돼야지만이 슈퍼버그가 또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 세계적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컨트롤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도 코비드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도 매일 보시면은 이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 그리고 의료진 혹은 개인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 항생제 내성을 제대로 한번 관리해 보자라는 것이 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제대로 이게 안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16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 5개년 계획으로서 비전은 국민을 항생제 내성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목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사용량 20%씩 감소하자 5년 이내. 그리고 급성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을 한 50% 낮추자. 그리고 또 황색 포도알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서 내성 20%를 감소시키자라고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 다다랐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표는 이만큼이지 이만큼은 도달 못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이 목표치에 가깝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비인체, 수의사 처방 즉 동물이나 수산물에 워낙 무분별하게
워낙 많은 1년에 1000톤이라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의사 처방을 하자. 그래서 그전에도 수의사 처방 품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2배 이상 늘리자. 이거는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 몇 년 이내는 모든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닭에서는 대장균의 플로르키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프로프로삭신 이런 약들이 플로르키놀이라는데 이것들이 닭을 우리가 병아리로 가져오잖아요. 그죠? 이 부화돼 가서 양계장에서 병아리로 가져와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놈들이 있는 것을 클리닝이라고 해서 한 며칠 동안 이 물을 주게 됩니다. 이게 섞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엄청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내성을 10%만이라도 감소하야 되는데 이것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비인체는 생각보다 이 목표로 잡은 치를 좀 낮게 해서 다 맞췄어요. 그런데 인체는 이 목표치가 워낙 높고 사실은 이게 까다롭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는 도달 못했지만 많은 부분을 도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국가 항생 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이게 원헬스로 사람, 동물 그리고 환경까지를 다 통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슈퍼버그가 이렇게 출현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버그라는 것 자체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일반적인 세균을 이르는 말, 이게 일반적인 통칭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모든 이 임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을 우리가 슈퍼버그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 슈퍼버그 리스트를 12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그 중에 3개가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정도가 또 12개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중간 정도 위험하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위험하지만 그래도 조금 순위가 낮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장 위험한 것들 3개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균 그리고 또 카바페넴 내성 이 농농균 이 녹색의 농을 감염되면 녹색의 농 혹은 갈색의 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농농균의 이름으로 붙어있고 세 번째는 이 카바페넴에도 내성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팔로스포린 이런 것에서 다 내성인 장내세균 이 3개가 정말 위험한 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슈퍼버그를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실제 새로운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이 항생제 개발이 어느 정도 힘든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항생제 한 개 개발해야 되는데 소요 시간은 평균적입니다. 13년 2개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비용은 2,824억이 나옵니다. 한 개 개발합니다. 그리고 성공률은 1.47%입니다. 이 기간, 이 돈을 이만큼의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한 항생제가 실제로 제대로 워킹해서 제대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 내성이 안 나타나게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미만입니다. 5년 미만. 자, 이랬을 때 제약회사에 투자하겠어요? 제가 만약 제약회사 CEO 같으면 안 합니다. 이거. 다른 약 하지. 그죠? 지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사증후군, 즉 어떤 비만, 당뇨 혹은 고혈압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내성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얘는 살아있는 생물, 즉 미생물이기 때문에 세균이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가 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뭔가를 사람이 개를 죽이려고 하면은 결국은 개들도 방어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을 세운 게 바로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만큼 오랜 투자, 오랜 기간, 오랜 고비용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더라도 실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혹은 10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만큼 이게 어렵다. 즉 슈퍼버그에 대처할 수 있는 항생제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지금 백신 이야기 나오죠, 그죠? 여러분, 백신. 근데 백신 보면은 지금 아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비드 이 요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임상 3상까지 가 있는 게 6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임상 1상, 2상, 3상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워낙 언론에 많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잠시 소개를 드리는데,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되는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 실험실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증명을 하고 이게 동물 실험까지 가는 것을 전임상이라고 합니다. 전임상. 전임상이 끝나면 이거는 동물 실험까지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거는 효능이 있다, 안전하다, 실험실이나 동물에서는 안전하다까지 끝이 나면은 이때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상 1상이라는 것은 이게 이 약물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임상 1상한테 보통상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자, 임상 1상에서 이 약물이 사람한테 투여해보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일부 몇 사람 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보니까 안전하다라고 끝이 나면은 임상 2상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 약물이 효능이 있네, 제대로 효능이 나타나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여해도 용량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단계가 임상 2상입니다. 즉 1상에서는 무조건 이건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성 검증이 끝나고는 이게 이제 쉽게 우리 경상도 약발을 받는 게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해야 되고 또 효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임상 2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 이건 소규모 집단으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약은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라고 검증이 되면은 이때 임상 3상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환자들을 모집해가 대상으로 해서 효과, 효능하고 안전을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은 체질이라는 게 있죠. 면역학적으로 다 이게 다르고 사람마다 이 개체 간 각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몇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임상 3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이 성인이 나고 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1상, 임상 2상은 안전하고 효과 있다라는 것은 지금 코비드19 백신에서 어느 누구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상 3상에서 지금 6개 약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규모 환자 집단을 모집해서 이게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십시오. 이게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들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코비드19에는 엄청 빨리 왔죠. 그죠? 이 시간들을. 엄청 빨리 와서 지금 이 단계 임상 3상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슈퍼버그의 치료제는 이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 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약회사에서는 이 손을 안 대려고 해요. 새로운 항생제도 개발해봐야 또 아까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성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슈퍼버그 치료제 개발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슈퍼버그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지금의 과학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슈퍼버그 치료제의 종류는 이 안에 거의 한정될 겁니다. 첫 번째, 어렵지만은 새로운 항생제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안 된다면은 지금 1980년 이전에 개발되어 있던 많은 종류의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부작용이나 혹은 다른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것들은 사용을 그동안에 한 몇십 년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최근에 와서 끄집어내가 다시 사용해 보니까 이게 아까 항생제 선택압이 안 걸려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콜리스테린 약제였습니다. 그 당시만 1960년도에는 사용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신독성, 신장에 독성이 생겨가지고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면은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슈퍼버가 나오면은 콜리스테린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 치료법을 기반해 가지고는 이 다제내성의 증후를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즉 밑에 보시면 기존 항생제하고 또 저해제 뭐 이런 것들을 두세 개를 막 섞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슈퍼버그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천연물,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슈퍼버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아마 많이 드시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고, 이 박테리오파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죠. 코비드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세균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은 세균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로 해가지고는 그 세균을 죽이는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번 섞어보자. 또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이런 이 뭔가가 이런 효소, 균이 분비하는 생산의 효소를 다 부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저해제를 새로 또 개발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요 부분입니다. 항병원성 약물, 즉 세균도 살고 저도 살고, 단 세균도 나한테 오더라도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세균이 우리한테 오더라도 나쁜 짓을 못하게만 만들어 놓고는 우리의 면역력으로 얘들을 죽이는 방법이 요 항병원성 약물 개발이고, 저는 요 것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런 슈퍼버거 치료제는 이 정도의 현재의 과학으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시면은 이 확실한 슈퍼버거 치료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항생제 내성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안 걸리면 됩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고는 이게 아까 이 2017년도에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이 발표한 세상에 제일 나쁜 놈 1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베파넴 내성 아시네토박트 바우마니아이라는 요 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 균을 한 1990년 후반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악명 높은 균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현재 와서는 이게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한 놈, 제일 나쁜 놈입니다. 제일 나쁜 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균을 옛날 한 20년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는 연구를 살짝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을 대상으로 이 놈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개발이 아니고 이 항병원성 약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이놈들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됐을 때 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원성 인자를 저해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놈이 나쁜 짓 못하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혹은 면역력이 이놈을 죽이는 그런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병원성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병원성 인자가 이놈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들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병원성 인자를 먼저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원성 인자가 여기 있는 외막단백 A라는 게 있어요. 이 균이 가지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이 외막단백 A랍니다. 이 외막단백 A가 이게 정말 우리 몸에 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성 인자라는 것 자체가 요놈이 이 외막단백의 옴프 A라는 것이 이 우리 몸에 와서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하는데 한 15년이 걸리더라고요. 요 그림 하나 만드는 한 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요게 나쁜 놈이라면은 요거를 표적하는 약물을 뭔가를 또 우리가 발굴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발굴하고 세 번째는
이 찾아낸 약물이 실제적으로 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다 막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약발이 받더라. 요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전임상가입니다. 그러고 나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면 아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이제 임상, 사람을 대상으로는 안전하다, 임상 1상, 또 그리고 또 이게 효과가 있다, 임상 2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하나의 어떤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1단계에서는 이게 나쁜 짓 하는 놈이 맞더라라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세균입니다. 요균. 전자현미경사진인데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런 세포가 하는 이런 데 딱 붙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이제 부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를 표적하는 약물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대량 검색을 했어요. 막 몇만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약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약물을 일단 발견하기 2단계로 약물 발굴을 하고 요까지가 또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병원성을 약화한다, 즉 저해한다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동물 실험해 봤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 빨갛고 파란 것은 이놈이 이 약물이 동물 마우스에 우리가 이제 감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것들이 다 균입니다. 균에다 대고는 요 형광을 나타내는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실제 균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만 감염시켜 이 약물을 주지 않으면은 한 48시간 되면 세 마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균이 처음에는 복강으로 우리가 이제 감염을 시키거든요. 근데 요 복강으로 감염시킨 요 놈은 좀 있다 보면 요 폐로 다 갑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이틀 되면은 다 죽어요. 근데 요 약물을 주게 되면은 요렇게 가다가 한 마리는 죽고 그래도 두 마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 요건 이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다 균을 이 형광을 나타내게 만들어 가지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동물 실험 효과 있다까지 오는데 거의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아직 갈 길은 훨씬 더 멉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현재의 과학, 현재 의학의 발전으로서는 이 슈퍼버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실제로는 아직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슈퍼버그에 감염이 안 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우리가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또 혹은 병원 감염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항생제를 가지고 컨비네이션 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저해제를 섞어서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 어떻게 보면 전공법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슈퍼버그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슈퍼버그를 더 이상 많이 양산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항생제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말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료진도 이런 바이러스 감염 항생제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을 해라.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항생제를, 지금은 다 의약 분업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들이 다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사 처방에 따라서 3일 먹으라면 3일 먹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의사 처방전을 꼭 지키고, 중간에 한 일주일 동안 항생제를 우리가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나면은 환자들로 봐서는 한 3일 정도나 이틀 3일 정도 먹고 나면 괜찮아요, 그죠?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 또 컨디션도 좋아지면 안 먹어요. 또 혹은 중간에 깜빡깜빡하고는 빼먹거나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항생제를 중간에 빠지고 복용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결핵입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짧으면 3개월 요법, 통상적으로는 6개월 요법을 하거든요. 통상 결핵균이 우리 몸에서 검출이 되고 결핵 환자라고 진단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요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만 꾸준하게, 내가 정말 이게 이러다 이게 이 컨디션도 나쁘고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인식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정말 약 먹지 말아 해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요. 근데 한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 약을 먹고 나면은 증상도 거의 사라지고 나중에 되면 컨디션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약을 깜빡하고 안 먹는다거나 아예 의도적으로 약을 안 먹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결핵균은 세포 내에 사는 놈이기 때문에 증상만 없어질 뿐이지 결핵균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은 그 약이 가다가 완전히 다 못 죽인 상태에서 스탑되기 때문에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성 가지게 되면은 1차 약제로 항결핵 약제가 1차 약제의 내성을 가지고 2차 약제로 바꾸게 돼요. 근데 또 거기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의 항결핵제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약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금방 요건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의 제일 가장 큰 심각한 문제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균 감염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제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그대로 다 복용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남은 항생제 잘 보관하기. 여러분들 지금 약 먹다 남은 것들 분명히 있죠. 그죠? 처방 일주일 받지만은 솔직히 저도 그래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항생제뿐만 아니라 모든 약 먹다가 남은 것 혹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여러분? 원래는 남은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사람, 동물 이렇게 있다가 이것들이 옷 폐수 혹은 또 이 쓰레기장 이런 데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또 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은 또 사람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에 것들 다 따른다 하더라도 남은 항생제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주면은 거기서 따로 다 잘 폐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남들 항생제보다 나도 좀 줘 해가지고 먹는 사람은 없죠. 그죠? 또 괜히 그냥 자기가 남은 항생제 있다고 그냥 다른 뭔가 뾰루지 같은 거 생겨도 알아서 먹는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부분입니다. 손 씻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손 씻기입니다. 일반인들이 감염병 예방, 즉 슈퍼벅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실제 요 말이 사실은 맞아요. 손만 잘 씻어도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스크는 정말 열심히 끼어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무조건 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손 씻는 건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막 이 폭발 감염하는 3월, 4월 때는 아마 바깥에 나갔다면 정말 열심히 손 씻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빈도가, 손 씻는 빈도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손만 잘 씻어도 특히 병원 같은 환경, 여러분 같은 경우도 코비드뿐만 아니라 이런 이 항생인 내성균도 손만 잘 씻어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 30초 동안 손을 씻고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손등 그리고 손 사이사이 그리고 또 이 깍지 끼고 하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 손톱 밑 이렇게 다 씻으면은 30초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것만 하더라도 감염병을 절반을 줄 수 있고 특히나 또 이런 항생제 내성균 또 그리고는 슈퍼버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책에서는 이제 슈퍼북이라는 책에서는 굉장히 한 6, 70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한 50분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